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격이 경직적일 경우 혹은 기대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즉 시장의 불안전성이 존재할 경우에 한 나라 경제의 총 공급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격이 경직적이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가 뭐 논문에 대해서 거론한다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럴 경우 가격이 시장 가격이 즉 물가 수준이 경직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아봤습니다. 아무런 수학적인 배경 지식 없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일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노동시장은 완벽하게 유연하지 못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즉 임금이 경직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폐 환상이 발생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명목임금 변화를 마치 실질임금이 변화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불안전할 수 있고, 이것은 전체 물가 수준이 완벽하게 신축적이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물가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시장 자체 구조에서 불안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 가격은 신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대부분의 시장의 경우 어느 정도의 독점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가격 구간이 존재한다면, 그 구간 내에서는 가격을 신축적이지 않게, 즉 경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발생하는 시장에서의 권력 구조의 차이 혹은 시장 지배력의 차이에 의한 시장 불안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익히 살펴봤던 메뉴 코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굴절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 내에서는 시장의 어, 굴절 수요 곡선이라 함은 어, 어떤 가격 구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시장 내에서의 경쟁도가 달라지는 그런 수요 곡선을 의미합니다. 즉,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뭐 경쟁도가 높을 수 있고, 어떤 가격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다른 공급자들과의 어떤 경쟁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 단일 상품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 구간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경쟁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는 신축적이지 못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었어요. 이것도 미시경제학뿐만 아니라 거시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현실적으로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자보다 더 많은 시장 정보 혹은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비해서 훨씬 덜 민감하게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 지식 하에서 수학적으로 과연 한 나라의 물가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래프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물가 수준은 프라이스 레벨의 P를 따서, 앞글자 P를 따서 P라고, 대문자 P라고 보통 표현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 시간에 한 시장에 대해서 그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P와 똑같은 약자를 사용하는 바람에 똑같은 개념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 P는 한 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물가 수준 P를 의미합니다. 프라이스 레벨 P를 의미해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음,
이 나라 경제에는 오직 두 개의 재화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즉, 이름을 붙이면 A 재화와 B 재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재화와 B 재화, 이 두 재화만이 존재하는 이 나라 경제에서는 당연히 가격도, 즉, 제품의 가격, 재화의 가격, 프라이스 택도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A 재화의 가격을 PA라고 하고 B 재화의 가격을 PB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A 재화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축적으로 움직여요. 무슨 말인고 하니 A 재화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A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즉 A 재화의 시장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A 재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균형 가격이 바로 PA인 겁니다. 즉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정하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존재하고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아무런 시장에서의 불안전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시장 안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A 제품의 시장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B 시장 같은 경우에는 A 시장과 별도로 존재하겠죠. 아이폰 시장과 갤럭시 S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뭐 두 개가 대체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우개 시장과 김치 시장이라고 합시다. A를 지우개 시장이라고 그러고 B를 김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우개와 김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죠. 있나요? 지우개를 먹진 않으니까요. 이 김장철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김장을 실제로 집에서 지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김장을 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시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김장을 하시면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종갓집 김치를 주로 사 먹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최근도 아니구나, 벌써 한 5년 된 얘기네요. 5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낙향을 하신 거죠. 낙향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는데, 평생 도시에서만 사신 분들이 뭐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서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운 것부터 하시는데 가장 쉬운 농사가 고추 농사래요. 왜냐하면 고추는 야생동물이 와서 먹지 않는다고 해요. 대부분의 밭농사가 망하는 큰 이유가 새들이 와서 쪼아먹거나 아니면 이제 동물들이 와서 먹는 경우인데, 당연히 이제 저희 부모님은 농약을 치지 않는 이제 유기농 농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란이나 멧돼지가 와서 안 먹는데요. 고추를, 그들도 매운 거겠죠. 최근에 이제 고춧가루를 빻으셔갖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매운 음식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혹시 고춧가루 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연구실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딴 얘기를 했네요. 자, B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시장을 김치시장이라고 합시다. 김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 PB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방 경직성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즉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치 시장, 배추를 짓는 농민들의 노조가 뭐 존재한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종갓집 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노조가 너무 강성해서 김치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은 하락할 수 없게끔 최저임금 제도가, 최저 가격 제도가 뭐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 되겠죠. 즉 비시장, 이 PB는 단기적으로 특정 가격대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 경제의 전체 물가 수준 P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PA와 PB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이 될 텐데, 문제는 A 재화와 B 재화가 그 경제 내에서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가중 평균을 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오메가를 전체 경제에서, 즉 이 나라 경제는 A 재화와 B 재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전체 산업에서 재화 A가 차지하는 비중, GDP에서 재화 A가 차지하는 뭐 생산 비중 정도로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 오메가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재화와 B가 이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겁니다. 재화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나라의 물가 수준 P는 오메가로 가중 평균한 PA와 PB의 합이 되겠죠. 즉, 식 1번처럼 우리가 이 나라 경제의 물가 수준을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물가 수준을 이미 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PA 같은 경우에는 A 시장에서 이미 자동적으로 균형 가격으로서 결정이 되지만 PB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가격대에 묶여있는 경직성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죠. 즉, 전체 물가 수준 P는 PB에 의해서 일정 수준 경직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PB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결정되지 못하므로 기대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우리는 PB의, 즉 비재화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연 PB가 어느 정도 가격일지 예측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발휘해서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PB를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상식적인 예는 PB가 전체 물가 수준 P의 기대값을 추정한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PB를 예상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상식적으로는 전체 물가 수준 P의 기대값, 즉 요 2를 보통 기대값을 표현하는 기대값입니까? 기대값입니까? 갈수록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렇다고 뭐 영어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요. 기대값을 표현하는 경제학적인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 가로치고 P는 P에 대한 기대값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PB를 전체 물가수준 P에 대한 기대값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이 만약 실제 물가수준 P와 일치하는 굉장히 특수한 스페셜한 케이스겠죠? 이 경우에는 1번식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야, 전체 물가 수준 P는 오메가의 PA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PB, 이게 1번식이잖아요. 즉, 우리는 전체 물가 수준 P를 A 재화의 가격과 B 재화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PB예요. PB는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대값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예로 PB를 전체 물가 수준 P의 기대값으로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이런 기대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굉장히 운 좋게도 전체 물가 수준 P를 완벽하게 따라간다면, 그럼 1번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을 거고요. 오직 이 경우에만, 그러니까 지금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P 부분을 이쪽으로 보내볼까요? 그럼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P는 W PA가 되고요. 이것을 풀어주면은 P 마이너스 P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P는 오메가 곱하기 PA가 됩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오메가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이것도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PA도 전체 물가수준 P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1번식의 역으로 넣어주면 결국 항등식이 나오겠죠. 즉, 이 경우에는 시장이 완전하게 청산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재화의 가격인 PB가 전체 물가 수준 P에 대한 기대값을 따르지 않는,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케이스잖아요.
훨씬 제너럴한 케이스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되지 못함. 다른 말로 하면은 음, 균형 상태에서 시장의 총 공급과 총 수요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서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존재하지 않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균형 상태, 경제학 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균형 상태, 그 수준으로 가지 못하는 시장의 경직성이 이만큼 B의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1번식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제너럴한 경우 시장은 청산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B재화의 가격 때문에. 그러면 A재화의 공급 곡선과 B재화의 공급 곡선을 따로 별개로 구해 봅시다. 하나의 어프로치예요. 그 다음에 A재화의 공급 곡선과 B재화의 공급 곡선을 합치면 이 나라 경제의 총 공급 곡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재화와 B재화의 공급 곡선을 따로따로 구해 봅시다.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경제 성장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시장이 어떤 균형적인 성장을 하는, 뭐 균형 성장 경로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성장 추세선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추세선과 달리 실제로 현실적으로 GDP가 출렁거리는 모습도 머릿속에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즉 어쩔 때는 붐이 발생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아래로 더 처져서, 성장 경로가 더 아래로 처져서 리세션이, 경기 불황이 발생하는 이런 상태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계셔야 돼요. 공급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경제학론에서 나왔던 공급의 법칙. 공급의 법칙은 뭐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늘어나요. 그쵸?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똑같은 재화를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공급을 늘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A 재화의 공급량을 YA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산출량은 Y 바 A가 되겠죠. 이제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상수예요. 이놈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것은 경제 성장 이론에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자면은 스테디 스테이트랑 비슷해요. 즉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완전해서,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것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산출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준에서의 고용 수준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불완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현재 케인지안의 공급 곡선에 대해서 우린 보고 있으니까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거예요. 즉 가격이 신축적인 상태에서 산출량이 존재하잖아요. 즉 시장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즉 균형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되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고용 상태가 완전 고용 상태예요. 즉 완전 고용 상태는 이 경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아닙니다. 즉 경제의 가장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요. 완전 고용 상태는 단지 가장 내추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퓨어한 상태. 시장의 불안전성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완전한 상태에서, 컴플릿 마켓 상태에서의 고용 수준을 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상수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겠죠. 이 알파 값은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경제는 B 재화, A 재화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B 재화의 가격에 비해서 A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즉 PA-PB를 B 재화 대비 A 재화의 상대 가격이라고 정의낼 수 있잖아요. 이 가격 수준이 높으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공급을 더 하고 싶겠죠. 그쵸?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나라는 지금 제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격도 두 개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파는 이 재화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은 결국 전체의 가격 수준 대비 내가 먹는 포션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을 늘릴 겁니다. 즉,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릴지, 상대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반응할지는 알파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것을 공급자의 민감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상대 가격이 변했네? 그럼 나는 공급을 이만큼 더 늘려야지. 탄력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 탄력성, 가격의 공급 탄력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요게 반드시 요거는 플러스죠. 왜냐하면 공급에 거치기 위해서. 하지만 요 값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 Y 바 A에서 우리는 상대 가격만큼 추가적으로 공급량을 조절을 하는데, 만약 PB에 비해서 PA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이 괄호 안의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공급량을 완전 고용 수준보다 더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우리가 공급에 엎치기 위해서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면 그만큼 이윤이, 레비뉴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프로핏을 더 늘리기 위한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제와 B의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와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와 B의 탄출량 수준을 YB라고 표현한다면 YB 역시 완전 고용 수준에서의 탄출량 Y 바비 플러스 바비 플러스 상대 가격 PA-PB, 이 상대 가격 변화에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엔 좀 다릅니다. 만약에 PA가 PB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A 재화의 B 재화 가격에 대한 상대 가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왜냐면은 우리는 PB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즉, B 재화의 공급자는 A 재화의 공급자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잠시만 전화 좀 받고요. 네,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뭐 달란이 없겠죠. 저는 굉장히 긴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전북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심사 하나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에 전주 출신 분 계신가요? 전 전주에 딱 한 번 가봤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와, 전북대 취직할 걸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뭐 전북대에서 저를 뽑아주지는 않겠지만, 자, 어쨌든 비재화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경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가격의 변화는 오직 A재화 가격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A재화 가격이 오르면 이 나라의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A재화 가격이 오른 것을 관찰하잖아요. B재화 가격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A재화를 덜 사야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B재화 가격은 떨어졌으니, 물론 B재화의 명목 가격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은 A재화 가격이 올라갔고 이 나라 경제에는 A재화, B재화밖에 없으므로 B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일 수도 있잖아요. 체감적으로 이 나라 경제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때문에 그러면은 B재화를 더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났으니 B재화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비록 상대 가격은 떨어졌지만 미래에, 아주 근미래에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쪽으로 수요가 더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우개랑 김치 얘기를 했지만은 만약에 지우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은 아이, 지우개 가격이 올랐으니까 좀 이게 찍찍 긋고 지우개 하나 덜 사야겠다. 다만 그러면 지우개 가격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김치가 싸 보이네, 우리 밥 먹을 때 김치 한 조각 더 먹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억측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미래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응해서
B재화의 공급자는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때문에 알파 B, 이 A재화 상대 가격의 변화에 역시 B재화 공급자도 소위 말하는 정의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대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2번식과 3번식이 이해가 되시나요? 2번식과 3번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A재화, 완전히 신축적인 가격을 갖는 A재화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 자기네들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의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즉 상대 가격이 증가하면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급량, 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비재화의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가격이 경직적이므로 상대 가격의 변화는 오직 A재화의 가격에만 달려있고, 만약 A재화의 상대 가격이 증가할 경우 미래에 B재화로 수요가 옮겨올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적인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산출량을 변화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수요의 법칙, 오히려 수요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더 맞겠네요. 2번식과 3번식 모두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이 적용되는 메커니즘은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기본적인 차이의 근본에는 A재화의 가격은 신축적이지만 B재화의 가격은 신축적이지 않다는 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명목 변수인 가격 수준에 실질 변수인 산출량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신축적인 시장에서는 어땠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완전히 수직인 총 공급 곡선이 그려졌지만 A재화와 B재화 모두 상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이유의 근본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PB의 가격, 즉 B의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공급 곡선을 하나로 합치면 이 나라 경제의 총 산출량이 될 거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 두 공급 곡선을 따로따로 도출했잖아요. 모두 명목 가격인 물가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실질적인 산출량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대체 효과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경제학 원론에서 대체 효과 안 배우셨나? 미시경제학에서 대체 효과 배우셨을 거예요. 미시경제학을 안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대체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체 효과는 여러분들의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경제학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데, A제와 B제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 즉,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고 여러분들의 예산은 한정적이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회비용이잖아요. 그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고요. 그러면 A를 선택하기 위해서 B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대체 효과입니다. 즉, 이 두 재화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재화는 보완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오는 수익은 한정적이니까 그 한정적인 것을 쪼개서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더 많이 사면 다른 재화를 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바로 대체 효과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에 대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즉, 하나의 재화를 지금 쓸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쓸 것인가, 즉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사이에도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기간 내에서 각기 상이한 두 개의 재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체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을 기간 내 대체 효과라 그래요. 인트라 템포럴. 템포가 이제 시간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트라, 하나의 템포 안에서 서비스티션 이펙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간 내 대체 효과 혹은 인트라 템포럴 서비스티션 이펙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B제와의 가격은 명목적으로 경직적이고요. 하지만 A제와의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므로 A제와의 가격이 B제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일 거잖아요. 이 상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B제와에 대한 수요와 A제와에 대한 수요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기간 내 대체효과, A제화와 B제화 간의 소비가 달라지는 이 행태를 기간 내 대체효과라고 해요. 즉, 현재 물가 수준의 변화, 어떤 한 순간에서 변하는 물가 수준의 변화는 전적으로 A제화의 가격 변화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A제화의 상대 가격이 변하면 B제화에 대한 수요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봤던 두 개의 각각 상이한 제와 A와 제와 B에 대한 산출량 혹은 공급 곡선에서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이 경우 B제와의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가 수준이 변함으로 우리는 B제와의 가격을 전체 물가 수준 P에 대한 기대값으로 처음에 가정을 했잖아요. 때문에 B제와의 가격 혹은 기대값 자체가 변화합니다. 이것을 기간 내 대체효과라 그래요. 기간 간 대체효과는 B제와 안에서만 발생하는데 인터템포럴, 즉 현재와 미래 사이에 발생하는 거예요. B제와의 미래 가격이 변합니다. A제와의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면 A제와 B제와 간의 상대 가격이 변하고요. 이 상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전체 물가 수준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염두에 둔 B제와 공급자가 기대 물가 수준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B제와의 미래 가격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B제와 수요자는 이것을 인식을 해서 오케이, B제와의 미래 가격이 변하는구나. 그럼 내가 현재 B제와를 구매할지 아니면 미래에 B제와를 구매할지 내 결정을 조금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을 기간 간 대체 효과라 그럽니다. 즉 만약에 A제와의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B제와의 상대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이것을 B제와 공급자는 반영시켜서 미래의 물가 수준에 반영시켜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비싸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현재 B제와의 현재 가격은 미래 B제와의 미래 가격보다 더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B제와 수요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B제와를 더 사겠죠. 미래에 좀 덜 사고. 즉 미래의 나에게서 현재의 나에게로 소비를 가져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기간 간 대체 효과는 현재와 미래에 동일한 재화를 언제 더 많이 소비할 것이냐 여기서 발생하는 대체 효과고요. 기간 내 대체 효과는 현재 상대 가격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재화와 다른 재화 사이의 수요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기간 내 대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쵸? 경제학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경제학을 대학원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세요. 즉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제학 수준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정책이나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저를 찾아오시면은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왕하는 거 좀 일반 대학원에서 잘 해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개를 합쳐 봅시다. 총 산출량 Y는 YA와 YB를 합친 것인데 그냥 합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A 산출량의 비중과 B 산출량의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바가 1대1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죠?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것이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러면 식 두 개를 이제 우리는 이용을 할 텐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A 재화의 산출량 플러스 A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 뭐에 대한? 상대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 거죠. YB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식과
두 개의 식을 더 이용할 거예요. 하나는 전체 물가 수준이 결정되는 공식. 두 번째는 비재화의 가격이 전체 물가 수준의 기대값을 따른다는 것. 이거를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먼저 이 두 개씩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y 바의 a 그리고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알파 a의 pa 마이너스 pb. 이게 요 ya 자리에 첫 번째 식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두 번째 식을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 봅시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y 바 b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알파 b의 pa 마이너스 pb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묶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묶어줘 보죠. 뭘로 묶어줄 수 있어요? 여기 공통분모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상수니까 상수는 상수끼리, 공통분모는 공통분모끼리 한번 묶어줘 봅시다. 상수를 먼저 써줘요. 저는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간단한 놈들이고 상수는 그냥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y 바의 b 그리고 PA-PB가 공통 항이므로 오메가 곱하기 알파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알파의 B 이거의 P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써봅시다. 얘를 뭘로 정의 내리냐 하면 그냥 y바라고 정의 내립시다. 즉 y바는 완전 고용 수준에서의 전체 총 산출량인데 바로 A의 산출량과 B의 산출량,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그것에 대한 가중 평균 값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PA 마이너스 PB 아이고 이건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y바에 플러스 PA 마이너스 PB 그리고 오메가 알파 A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알파 B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뭘 이용하냐 그러면 바로 이 PA랑 PB를 모두 P에 관한 식으로 즉 전체 물가 수준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줘 볼 거예요. Y바는 전체 산출량 수준 Y는 Y바 플러스 한 번에 쓰면은 헷갈리니까 하나하나 써봅시다. PA 마이너스 P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메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알파 베타 그리고 이제 PA도 바꿔줄 거예요. 뭘로 바꿔주냐 그러면 PA는 바로 얘로 바꿔줄 겁니다. 여기서 PA는 오메가 분의 1의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PB인데 PB는 2P죠. 그쵸? 요걸 바꿔줄 겁니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돼요.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y바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2p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뒤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오메가 알파 a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알파 b 이렇게 됩니다. 요 괄호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일단 오메가 분의 1로 끄집어내 볼까요? 얘는
오메가분의 1로 끄집어내면 좀 쉬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P만 남고 여기에는 1 오메가에 이 P가 남고 마지막 얘가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이 P가 되겠죠? 그쵸? 오메가분의 1로 끄집어냈으니까 그럼 이거는 오메가분의 1에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2P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2P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얘랑 얘가 없어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메가분의 1에 P 마이너스 2P 이렇게 돼요. 대충 정리가 이제 끝나가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Y는 전체 총 산출량, 즉 총 공급 Y는 Y바에다가 여기 플러스인가? 네, 플러스네요. 플러스 P 마이너스 2P 잘 안 써지죠? 애플 펜슬 1세대라서 그래요. 애플 펜슬 1세대는 2세대에 비해서 구립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경상대학 학장님이 사준대요. 아이패드. 좋겠죠? 아이패드 뿐만이 아니라 애플 펜슬도 같이 패키지로 사주신대요. 너무너무 좋겠죠? 교수 되세요, 부러우면. 교수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야 됩니다. 대학원에 오실 생각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박사, 지금 박사 얘기해, 박사. 석사는 필요 없고요, 박사. 박사로 가는 길은 험합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국내도 요새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박사학위 받는 게. 요새 홍진영 사건 아세요, 여러분들? 홍진영 씨가, 가수 홍진영이 조선대학교 무역학과에서 제가 속해 있는 무역학과, 조선대 무역학과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저는 그거를 예전에 라디오스타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본방송으로 봤거든요. 제가 라디오스타를 좋아해서. 근데 와, 석사랑 박사를 저 젊은 나이에 받았어? 대단하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바닥을 아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연예인들이 학위를 구매해서 그것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홍진영 씨가 표절이 뭔가 관례라고 말씀하셨지만 표절은 관례가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죠. 처벌 대상이고요. 근데 연예인들이 학위를 구매해서 돈으로 사실상 교수에게서 구매해서 그것을 마케팅 수법으로 활용하는 건 관례였던 것 같아요. 관례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신 거죠, 그분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똑똑한 가수, 똑똑한 트로트 가수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저는 바로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죠. 어리석었고 그냥 미안하다, 몰랐다, 다들 그렇게 써주는 건 줄 알았다, 자숙하겠다라고 하는데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학위는 반납이 안 되거든요. 학위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학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학위를 취소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 절차고요. 본인이 학위를 반납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저 이분은 학계에 정말 계시지 않았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계신 중인 거죠. 아버지가 경제학과 교수셨다고. 제가 경제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제가 아는 제 주변의 학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다 때려 부시고 막 난리를 피울 텐데 저 대학은 그게 가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 대학이 나쁜 대학이라는 건 아닙니다. 조선대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요. 명문 사립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떠드는 사이에 정답을 찾았어요. 근데 이것도 좀 너무 기니까 이것을 다시 또 정의 내립시다. 이것을 알파라고 그냥 합시다. 이 알파는 A 제와 공급자와 B 제와 공급자가 PA-PB, 즉
상대 가격 변화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가중 평균된 값입니다. 즉 사회 전체적인 경제 전체의 공급 민감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에 대한? 상대 가격 변화에 대한.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총 공급 Y는 완전 고용, 즉 가격이 신축적인 상태에서의 Y바. 이것은 우리가 앞선 챕터에서 봤던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Y바는 P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플러스해서 혹은 마이너스해서 가격에도 반응을 하더라. 알파만큼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바로바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아저씨들이 조사해 주실 거예요. 정기영 교수님이 조사해 주실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오셨으니까. 무역학과 소속 교수님. 이거는 기대 물가 수준이에요. 기대 물가 수준은 완벽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기대 물가 수준은 미래에 대한 모든 경제 정보를 총합해서 에스티메이트, 추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 물가 수준이 현재 물가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책적인 함의를 위해서 찾아봅시다. 단기 공급 곡선은 이제 P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과 물가 수준의 영향을 받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수직인 총 공급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기울기를 갖는 공급 곡선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쵸? 그러면 만약에 P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P가 올라가면 미래에 대한 기대값은 몰라요. 그쵸? 하지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파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도 알아요. 알파는 이놈이니까 이놈은 100% 플러스예요.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부분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이 부분 전체가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즉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총 산출량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공급의 법칙이 적용합니까? 미시 경제학에서 이야기됐던 공급의 법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지만 우연히도 가격,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총 산출량도 올라가서 이런 형태의 공급 곡선이 단기적으로 가격 중 일부가 경직적일 경우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단기에서의 총 공급 곡선 모양입니다. 단기에서는 총 공급 곡선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완전 사라지는 거죠. 장기에서는 경직적인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즉 장기에서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모든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면 미래에 대한 물가수준 기대값은 현재 물가수준과 똑같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단기에서는 가격 중 일부가 경직적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결과 P-2P 부분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살아남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혹은 P-2P 부분이 마이너스라면 당연히 산출량은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 P-2P 부분이 마이너스라면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산출량 수준, Y바보다도 더 산출량 수준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미래 기대값 물가 수준에 비해서 현재 물가 수준이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이럴 경우 산출량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즉 물가 수준 P와 전체 산출량 Y는 단기적으로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케인즈 학파가 이야기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통화정책적인 함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통화정책 당국은 결국
머니 서플라이를 움직이는 기관이잖아요. 머니 서플라이를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가의 상승과 하락을 통화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나 모두 영향을 미치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만큼 정확하게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분에만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단기 총 공급 곡선에 의하면 물가 수준이 변화하면 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통화량이라는 명목 변수의 조절을 통해서 물가 수준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것은 실질적인 국민 총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에요. 즉 통화 정책이 작동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반드시 가격의 경직성을 전제로 두어야 됩니다. 가격이 경직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도 완전히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세계라면 통화정책은 완벽하게 무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산출량은 가격 수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죠. 통화정책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한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화정책 당국은 그 나라의 화폐를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서만 기능을 해요. 한마디로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무런 정책적인 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통화정책 당국의 정책적인 한계죠. 하지만 통화정책 당국은 그들이 오로지 화폐의 공급만을 통해서 혹은 화폐의 공급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기준금리의 조절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학적인 논리가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인 거죠.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6번의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6번의 식은 5번 식을 P에 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즉 현재 물가 수준 P는 미래의 물가에 대한 기대치에 플러스해서 어떤 개수, 플러스를 갖는 어떤 개수를 곱한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Y값과 지금 현재 수준의 GDP 값의 차이다. 이놈을 어려운 말로 아웃풋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출량 갭이라고 표현해요. 갭은 차이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현재의 GDP에서 완전 고용 상태, 즉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인 상태에서의 산출량을 뺀 거예요. 이게 플러스라는 것은 완전 고용 상태, 즉 장기적인 추세치보다 지금 현재 실질적인 데이터로 확인되는 GDP 값이 더 높다는 거니까 경기 호황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아웃풋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치보다 지금 현재 GDP 산출량 수준이 낮게 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불황을 의미해요. 즉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럭추에이션 그래프와 추세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6번식에서 우리는 이것을 식으로 이미 도출을 한번 한 겁니다. 아웃풋 값이 플러스면은 이게 플러스 전체가 플러스가 되니까 물가 수준이 올라가겠죠. 즉 경기가 호황이면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6번식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게 마이너스면은 아웃풋 값이 마이너스면은 물가 수준도 떨어질 테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불황해서 아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6번식을 이용해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네, 전화를 또 받고 왔습니다. 저를 찾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다들 저를 찾는지. 나 좀 제발 가만 냅두지. 혼자 있고 싶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교수가 됐는데 연구실 들어와서 혼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로 다들 업무를 지시를 하시고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교수의 음과 양 이번 수업 시간에 다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수의 좋은 점은 밥을 공짜로 먹을 확률이 높다. 국가에서 밥 공짜로 먹으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교수의 나쁜 점은 그만큼 시키는 게 많다. 간섭이 많다.
그래도 교수가 되고 싶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교수가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되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범위가 아무리 좁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돼요. 제가 떠드는 말을. 그럼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호황과 불황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유케인지안에서 이야기하는 단기 공급 곡선이고요. 어려운 내용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맞죠? 두 페이지 남았구나. 자, 유케인지안 학파가 있으면 또 무슨 학파가 있죠? 바로 네오클래시컬, 신고전학파가 있습니다. 신고전학파는 가격의 경직성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학파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이야기고, 신고전학파는 완전한 시장의 이상향적인 모습을 논리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학파거든요. 즉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프랙티컬하게 해결해 나가는 정책적인 고민을 하는 쪽인 유케인지안 학파라면은 신고전학파는 경제학의 본연의 모습,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학파입니다. 즉 유케인지안 학파가 자, 우리는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디자인해야 될까라는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파라면, 신고전학파는 그런 건 모르겠고, 만약 이 사회가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한 상태에서, 피어한 상태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규칙을 밝혀내는 것이 경제학자의 가장 큰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즉 과학자적인 사이언티스트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신고전학파라고 할 수 있겠죠. 신고전학파, 그 중에서도 이제 시카고 학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루카스와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변되는 이분들이 주장했던 것은 경제 주체의 기대가 적응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는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지만은 그냥 과거 회고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요 말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응적 기대는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정보 집합들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발견이 되면 그 패턴대로 미래에도 흘러갈 것이다. 일정한 추세선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추세선이 미래에도 연장돼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바로 적응적 기대예요.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영역적이지 않기 때문에. 귀납적인 논리는 논리적인 허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카운터 이그젬플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웃라이어도 설명할 수가 없고요. 물가 수준을 예로 들면은 미래에 대한 물가, 즉 t 플러스 1기의 물가 수준 pt 플러스 1에 대한 기대값은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이 기대값과 실제 물가 수준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PT에 대한 기대값, 그것은 과거에 이미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삽입하고 하는 식으로 완전 역순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백워드 루킹적인, 과거 회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가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배터리가 꺼지면 이제 저는 녹화 영상 다 날리는 거죠. 그런 비극은 맞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합리적 기대는 뭐냐 그러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가 수집한 모든 인포메이션 셋, 이것을 오메가 t라고 합시다. t라는 현재 시점에서의 모든 인포메이션 셋을 오메가 t라고 한다면, 이 오메가 t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조건부 기대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조건부 기대 확률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베이지안 probability 들어보셨어요?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 우리 통계학과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머지 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조금 더 포워드 루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허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합리적 기대 혁명, 혹은 루카스의 크리틱,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혹은 합리적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총 공급 곡선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 기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 변화로 인한 착오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단기 공급 곡선도, 단기 총 공급 곡선도 장기 총 공급 곡선과 같은 수직의 모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격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값에 어떤 착오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래와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명목 변수인 가격 변수는 실질 변수인 산출량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의 총 공급 혹은 총 생산 혹은 총 산출량 Y 혹은 GDP는 물가 수준 변수 P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직의 모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상 착오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현할 텐데 가격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셋이 흔들리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합리적 기대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경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대에 있어서 착오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대에 있어서의 착오 현상도 시장 불완전성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시장 불완전성을 가정한다면 가격 경직성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 모양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루카스와 니오클래시컬 스쿨의 학파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1970년대 얘기예요. 그럼 예상 착오 현상은 뭘까요? 개별 재화 가격 PI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PA나 P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과 전체적인 물가 수준 P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즉 I 재화, 한 나라에 I 개의 재화가 있다면 앞서서 봤던 A, B 이렇게 두 개만으로 좁혀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나라의 총 공급, 그 재화의 총 공급 YI는 완전 공급 수준에서의 산출량 수준 Y 바 I에다가 이 재화의 가격에서 전체 물가 수준에 대한 기대값을 뺀 이것에 감마라는 민감도를 곱한 것만큼으로 결정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즉 이것은 I의 전체 물가 수준에 대한 상대 가격입니다. 앞서 봤던 YA 혹은 YB의 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놈은 이제 가격에 대한 공급 민감도가 될 거고요. 똑같습니다.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은 전체적인 물가 수준의 기대값은 이 경제 주체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쵸? PI가 아니라 전체 물가 수준 P여야지 사실은 만족이 되는 건데 내가 공급하는 재화 I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까 봤던 A 재화의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공급량을 늘려야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모든 재화 I에 대해서 모든 공급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을 수직으로 다 더하면 전체 공급 곡선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9번과 같은 식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8번에서 9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상 착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앞서서 우리가 가격 경직성을 일으키는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예를 하나 들 때 바로 이 예상 착오와 비슷한 예를 들었잖아요. 명목 가격이 변화하면 명목 임금이 변화하면 실질 임금도 변화한다고 착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전체적인 물가 수준도 같이 변화한다고 공급자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공급자들이 이와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할 경우 9번과 같은 식이 도출될 수 있고 이 경우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뒤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8번식과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번식은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를 가정한 유케인지안의 단기 총 공급 곡선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이 됩니다. 즉 산출량 Y는 물가 수준 P에 대해서 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역시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 모양이 만들어져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루카스가 주장하는 신고정학파의 단기 총공급 곡선 모형이든 아니면 뉴케인지안 학파가 주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 모양이든 전부 다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 모양을 가집니다. 즉 장기에서는 물가 수준의 탄출량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단기에서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총 공곡선을 모두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뭡니까? 이 경제의 수요, 즉 총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총 수요 곡선은 이제부터 우리가 케인즈라는 이름을 많이 들먹거리게 될 텐데 이 공급 곡선만큼 단순하진 않아요. IS 곡선과 LM 곡선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IS 곡선과 LM 곡선을 이해한 뒤 이 두 개를 합쳐서 총 수요 곡선, 즉 AD, 어그리게이트 디맨드 곡선을 우린 도출하게 될 거고요. 이미 우리가 앞서 구한 총 공급 곡선, AS 혹은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곡선과 합치면 시장의 균형점이 도출되게 되겠죠. 즉, 한 나라 경제에도 미시경제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균형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정책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분석 툴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